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최근에 불거진 이승만 국부 논란 때문에 임시정부는 부쩍 친근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 왜곡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이승만, 박정희 미화의 든든한 방어막이 된 셈인데 1919년 3.1운동의 함성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 누가 상상해냈을까요?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3.1운동의 여파로 만들어진 것은 임시정부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사 전체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임시정부로 일원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독립운동의 역동성과 그 범위는 언제나 임시정부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시정부 특집 세 번째 이야기, 임시정부가 경험한 7인입니다. 임시정부가 경험한 7인, 그 첫 번째는 레닌입니다. 러시아 혁명가죠. 1917년 그는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더구나 세계 최강의 육군을 거느렸고 전 세계에서 영국과 대립했던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건설합니다. 레닌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면서 아시아 민족의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사회주의, 그리고 피압박 민족의 해방, 그 여파는 격렬하게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을 뒤흔듭니다. 즉 한인사회주의 독립운동사가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솔리니입니다. 22년 파시즘을 외치며 검은 셔츠단이 이탈리아에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파시즘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지도력과 숭배에 가까운 충성을 요구한다는 점, 합리성과 논리가 아닌 감정과 폭력에 근거한 정치 행동이 일반화가 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한다는 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유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스탈린입니다. 1929년 레닌 이후 소련의 지배자가 됩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 국가 소련을 강고하게 구성해냅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의 투쟁, 태평양 전쟁 참전 결정, 그리고 38선과 6.25. 스탈린을 빼놓고 한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네 번째 인물, 그는 바로 히틀러입니다. 1933년 집권한 그는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쟁취했죠. 그것도 중산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구파의 주장에 국민 다수가 동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특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마오쩌둥입니다. 1934년부터 약 2년간 장제스의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대장정에 성공한 그는 사회주의 역사의 새로운 리더가 됩니다. 그는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 도시가 아니라 농촌, 학문적 논리가 아니라 인민의 의지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기어코 만들어내고 맙니다.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6.25 당시 중국의 개입과 오늘날 현대 중국, 생각해 볼 거리가 참으로 많죠. 여섯째, 이시하라 간지. 1931년 내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부의 독자적인 결단에 의해 만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유럽의 파시즘과는 다르게 일본은 군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우적 세계관의 총본산, 쿠데타를 통해서 내각과 헌법을 무력화시킨 나라, 만주사변, 중일전쟁, 동남아시아 침략, 그리고 진주만 포격사건, 이 모든 사건의
일본 군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권이라든지 현재 일본의 어떤 보수파 내각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카키 마사오, 바로 박정희입니다. 식민지 청년이었던 그는 당시 많은 청년들이 그랬듯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주국을 선택합니다. 기회의 땅, 기회의 시간. 어차피 조선이 식민지가 된 지는 오래전. 결국 새롭게 생긴 만주국에서 박정희는 조국 대신 개인의 출세를 위한 절호의 찬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파시즘, 사회주의, 소련, 중국, 일본, 그리고 조선 청년들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들, 이 모든 것을 감내했던 시간이 임시정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